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더스탠딩은 그때 뜨거운 이슈의 주인공들을 모셔서 예.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들어보는 아주 유익한 채널이지만 네. 때로는 그래 이분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지내시나 그냥 그 사람 생각이 궁금해서 예. 그분 좀 한번 모셔와라 이제 할 만한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더스탠딩이 배출한 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잘안 나오려고 언더스탠딩이 그래. 배출했다는 사실도 가물가물한 진짜 우리도 우리가 발굴한 분이 맞아 싶을 만큼 이미 많이 유명해지셔서 네. 유튜브를 뭐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그냥 피드에 막 올라오는 그래. 그분입니다. 네.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팀장님. 네. 오랜만에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언더스탠딩 발굴한 거 맞긴 맞죠? 뭐 그때 맞고요. 책 처음에 나오셨을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책이라는 걸 썼는데요. 진짜 그때 문성이가 진짜 만만해서 좋았는데 지금도 언더스탠딩만 불러주십니다. 저 뭐 다른 데 뭐 불러준 데 없고요. 라이프 자산운용도 요즘 잘 되죠? 뭐 저 외엔 다들 잘 맞추는 분들 많아서 회사 실적도 좋고 그렇습니다. 겸손하시까지. 얼마나 배문성 팀장님이랑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 엄청 겸손해. 실력 있지, 겸손하지. 네. 오늘은 금리 이야기인가 봐요. 금리. 오늘은 주전공을 가지고 나오셨네. 맞습니다. 뭐 부동산은 뭐 전 국민이 다 전문가이시고 저 예. 뭐 맞추지도 못하는데 뭐 자꾸 부동산 이해할 필요 있냐? 오늘은 좀 약간 그래도 제가 업무하는 데가 그래도 채권 쪽이니까 이쪽 관련된 이슈 좀 이렇게 매크로 부분 좀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제목을 돈 풀면 자산 가격 오른다고?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고 붙였어요. 네.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까? 얘기예요? 오. 뭐 그래도 좀 떡밥을 던져야 좀 조회수라도 좀 결국 나올 부동산 테니까. 이야기네요. 근데 그냥 너무 부동산이랑 연결을 안 지으려고 좀 하는데 채권도 있으니까 그게 안 돼, 기본은 연결이 안될 수가 채권이니까. 있어. 네. 자, 금리가 네. 어떻게 될지를 금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지면 보통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이번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준비한 떡밥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장표 잠깐 보여주시면 뭐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시장금리는 오르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돈 푼다고 뭐 채권과 부동산이 마냥 좋은 시절은 아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지금 팩트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 10수년과 비교해서 뭐 그렇다라는 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채권하는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번엔 좀 다르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돈 풀리면 즉각적으로 이제 다 자산 가격 오른다라는 인식이 되게 팽배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돈 푼다는데 얼른 지금이라도 뭐 사야지 막 이렇게 하는 포모로도 좀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지금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부분 좀 다르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질문에 대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준금리는 작년 9월부터 인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미국은 그때보다 기준금리를 지금 1%포인트나 내렸는데 예. 대표적인 지금 10년물 빨간색 요 금리는 지금 한 50bp 정도나 올랐고 30년물은 거의 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 정도로 극적이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10년물 금리가 보면은 지금 금리 2.5까지 낮췄고 앞으로도 낮출 거라고 하는데도 기준금리 3%일 때랑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5월 말에 이거 기준 금리를 내렸는데 그 전보다도 지금 국채 금리들이 더 지금 그러네요.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장기물 중심으로 그렇죠. 근데 장기물도 그런데 지금의 요 특징은 단기물도. 요 단기물도 노란색 그렇죠. 단기물도 또 이렇게들 좀 튀었다. 바닥 찍고 네. 반등했네 다시.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왜 그런지 디테일한 설명을 좀 약간 저는 뒷부분으로 넘겨놓고 약간 큰 예. 그림부터 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는 예. 이제 제로 금리로 가고,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연준이 이제 장기채 계속 사는 식으로 양적 완화까지 하니까 예. 이때는 사실 요런 QE라는 거가
이게 익숙치 않은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시장 사람들이 야 이러면 이거 무조건 인플레이션 오고 이거 나중에 부작용 장난 아니다 뭐 이거 하다가 망할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10년간 저금리랑 이 양적 완화가 지속되면서 이거 미국채 10년 수익률 채권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그리고 미국 주식이랑 이제 주택 가격은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도 금융 위기나 자산 대폭락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가 2018년에 또 관세 가지고 되게 뭐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관세로 난리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도 없는 이렇게 돈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온대. 뭐 관세 정도 해봐야 뭐 그게 뭐 인플레이션 뭐 되냐라는 식으로 그 우려의 목소리는 거의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니까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금 되게 다른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간 중에 이렇게 돈 풀면 인플레 오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채권에 숏을 베팅했던 채권 매니저분들은 이제 집으로 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예, 그 사실은 왜냐면 이게 2000년대 이전까지는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제때 못 잡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경기 침체가 되게 심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고통스러워도 금리를 좀 올려서 경기 둔화로 경기 침체를 예방하자라는 그런 기조가 확실히 좀 있었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돈 풀리면 인플레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저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돈 풀리면은 인플레 걱정보다는 좀 자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일단 되게 앞서게 예.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코로나 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때 특히 또 더 특히 더 그랬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되게 이제 존경하는 채권계에 계신 분 중에 이제 그 지금은 하나생명에 계신 김일구 전무님께서 네. 예전에 한번 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리 실링이 쓴 책을 한번 추천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책이 이제 본인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이렇게 사셨는데, 네. 왜냐면 이 98년에 나온 이 책을 보고 야 진짜 세상은 이제 디플레이션의 시대겠구나. 그러면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제일 좋은 자산은 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채권 쪽으로 진로를 이렇게 정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럼 그 책에서 논의한 이러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지금은 절판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아주 그 인플레가 매우 낮은 뭐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되는 약간 그런 의미로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적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게 냉전 종식으로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이 삭감되었다. 그리고 주요 나라의 정부 지출과 적자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소싱이 비용을 절감시킨다. 약간 특히 요 앞에 두 개를 이제 제일 전면에 내세우고, 그리고 나머지도 다 하나하나씩 꼽아 보면은 다 납득을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뭐 시장 경제 확산으로 공급이 는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뭐 경쟁을 심화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다른데. 그렇죠. 지금은 근데 특히 이 게리 실링이 제일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언급한 게 지금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 회색으로 된 부분도 약간 애매하죠. 예를 들어 인터넷 통한 정보가 경쟁을 심화시키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누구나 최저가 애들 쉽게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낮출 수는 없는 수준으로 좀 간 것 같고,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데가 이제 뭐 기술 진보가 요거 이제 생산성 증대시켜서 뭐 좀 된다라는 뭐 요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게리 실링이 이 디플레이션의 이런 논리 때문에 앞으로 디플레이션의 시대다라고 한 그 이후부터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시면은 거의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이렇게 쫙 금리가 쭉 떨어진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도 뭐 사실 전쟁이 뭐 인플레 요인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상식적인 부분이기는 하죠. 뭐 그 특히나 옛날에는 이제 병력 짐직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끌려가서 노동력 부족해지고, 그리고 공급망 붕괴되고 에너지 가격 급등하고 해서 어떤 큰 전쟁들이 있을 때마다 되게 인플레이션율이 확실히 이렇게 치솟았고, 최근에 또 이제 뭐 러우 전쟁 때가 좀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거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좀 치솟기는 한 적이 있는데, 근데 특히 이분이 되게 그 강조했었던 이게 군사비 어떤 그 국방비 지출 뭐 이게 왜 그렇게 특히나 중요한 인플레이션 요인이냐라면은 우리가 탱크를 몰지는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보니까 즉 뭐 탱크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방산업체나 그쪽 종사자들한테 돈을 막 쓰는데 이 사람들이
탱크를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그냥 이렇게 시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가지는 걸로 잠기고 예. 이 사람들은 돈만 받고 그러니까 마치 총수요 곡선에서 총수요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공급은 느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국방 산업에 돈을 쓰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탱크나 무기를 살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란 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인플레이션 요인이 이제 된다. 저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글로벌 소싱이 비용을 절감시킨 것도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도 생각해 보면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서 마스크 수요가 탁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그러면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어딘가에 있는 공장에서 마스크 생산량을 이제 가동률을 쫙 올려버리고 그걸 이제 다른 나라로 막 보내면은 그러면 이제 D가 이쪽으로 가는 만큼 S가 이쪽으로 가서 얼른 이제 이게 가격이 탁 올랐다고도 다시 탁 이게 내려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런 거 이제 하기 불편하게 해놓고 하면은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되도록 우리가 자급자족 할래식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이제 수요가 올랐을 때 공급이 딱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좀 하나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꼭 어떤 그 뇌피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원래 미 연준이 5년마다 자기네 정책 프레임워크를 바꾸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올해가 딱 그 5년째가 됐고 그 5년 전이 2020년이었는데 2020년에는 이 연준의 정책 프레임워크가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해서 왜냐하면 야 돈이 이렇게 풀리고 뭐 해도 인플레이션이 전혀 안 오니까 그러면 이제는 인플레가 좀 올라와도 금리를 바로 올리지 말고 기다리자. 즉 평균 물가가 충분히 2% 이렇게 좀 갈 때까지는 한번 보고 지켜보자. 금리를 막 바로 올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당시 이제 프레임워크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 때 막 야 이거 물가 오르는 것 같은데 해도 이건 일시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일단 그냥 물가 오르는 걸 그냥 지켜본 것도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의 산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어떤 공급망 충격이란 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다, 이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게리 실링이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런 시기가 돼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물가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도 바로 금리 내리지 말고 기다리자. 언제 튈지 모른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괜히 이거 물가 낮아졌네서 바로 내리면은 또 이게 금방 또 인플레 또 심해질 수 있으니까 좀 낮아져도 기다리자. 그래서 지금 파월이 계속 뭔가 걱정하죠. 지금 뭐 이렇게 뭐 지금 침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막 계속 답답한 소리를 자꾸 해대는 게 지금 뭐 물가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도 우린 이제 좀 더 지켜보겠다. 그게 왜냐면 바로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지금 바꿔서 이게 또 지금 금리 인하를 좀 늦추는 요인으로도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방위비도 적었고 그렇죠. 정부 지출도 적고 네네 그렇죠. 뭐 네. 글로벌 소싱도 잘 됐는데 네, 지금은 그랬었죠. 다 반대 아니냐.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게 해서 반대. 글로벌 소싱이 잘 안 되는 건 인플레 요인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당연히 싼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런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할 수밖에 없는 국방비가 많이 필요해. 그거하고 인플레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이제 국방으로 지출하는 것 덕분에 사람들의 소득은 올라가서 이게 총 수요는 증가시키는데 총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 차를 많이 생산한다라면 사람들이 차를 생산하느라 이제 돈을 받아도 차라는 게 공급이 늘어나니까 요게 이제 소득도 올리고 공급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다시 이렇게 딱 균형을 맞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은 이 민간이 살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이렇게 킵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돈만 받지 공급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효과가 이쪽 섹터에서는 이런 정부 섹터는 있는 거죠. 방산이나 이런. 저 논리 매우 신박한 것 같아요. 야, 그 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좀 거기랑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제가 다른 부분도 좀 이제 같이 설명을 좀 딱 그 부분에 러시아가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나는 이유인 거네요. 그러니까 무기를 찍어내야 되고 뭐 하니까 국방 그 방산 업체들한테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많이 쓰고. 방산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렇죠, 많이 버는데 이제 그걸 그러면 어디 쓸 데가 무기다 없어. 쓸 데는 없고 다른 거 사는데 뭐 이렇게 쓰고 그렇게 가야죠 그 돈이.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도 조건이 정부가 방산비 늘리느라 세금을 그만큼 똑같이 늘려버리면 그거는 인플레 효과가 안 나는데 줬다 뺏는 그렇죠. 거니까. 줬다가 뺏는 같은 그런 거니까. 근데 세금을 그만큼 대체로 안 올리거든요. 그냥 막 그 방위비를 막 더 그건 뿌리기만 그냥 정부 하고. 지출을 늘린 거하고 그렇죠. 똑같네요. 이제 그거랑 이제 똑같은 효과죠. 이제 그게 뭐 일단은 뭐 그렇게 되는 효과가 하나 있고. 네. 통화량이 늘어날 거다. 정부가 통화량이- 국채를 찍으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결국 중앙은행이 인수할 수밖에 없으니. 그 실물 경제로 이제 직접적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의 이제 월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는 가서. 행위가 예, 그런 걸로 가고 금리를 낮춘 게 아니라 사람들의 월급 이렇게 약간 그런 소득을 높여주는 효과 같은 게 이제 한 축으로 자리를 잡죠. 그러니까 이게 꼭 국방이라는 게 굉장히 밸류체인이 많은 산업이니까 이 산업들이 다 같이 이제 소득이 좀 늘어나는 효과. 그래서 보시면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많은 얘기를 하면 예. 좀 더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은 이게 20세기 이후로 미국의 대통령 재임 기간마다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얼마씩 났는지를 이렇게 NHA 안기태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만든 자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니까 좀 재정 적자를 좀 잘 안 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뭐 대놓고 이제 큰 정부 지향하니까 민주당 때 좀 확장 재정일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쟁이 났을 때는 뭐 좀 예외적인 거라고 치고 우리가 봤을 때 딱 뭐 이렇게 공화당 때 다음에 민주당 때 적고 공화당 때 다음에 뭐 이렇게 민주당이 더 적은 뭐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즉 이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는 어떤 그 차이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잘 안 보이는 이유가 공화당은 대체로 이제 세금을 줄여주고 국방비를 더 쓰는 약간 이런 좀 기조가 있다 보니까 예. 공화당이라고 해서 더 재정이 이렇게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일단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뭐 이건 우리나라의 상황도 뭐 이제 꼭 이제 보수가 뭐 진보가 보수보다 꼭 더 쓰는 건 아니다. 뭐 이거 이제 문홍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그린 것도 일단 있긴 한데, 예,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예.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문제는 그래 지금 보시면은 아까 여기서도 이 코로나가 분명히 이 재정 적자를 많이 내도록 지금 그런 요인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그래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썼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부 재정 적자를 지금 이게 수입이고 이게 적자 규모인데 보면 수입보다 지금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나 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쓴 게 일단은 보이죠. 근데 그러면 근데 이제 게다가 이제는 코로나도 아니고 그리고 게다가 경제가 좋아져서 세금도 많이 거치고 지금 이게 세수가 줄었으면 모르겠는데 세수도 지금 많이 거치거든요. 근데 세수가 많이 거치는데도 적자를 지금 더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23년 이후부터는 그러면 이때 너무 많이 썼으니까 우리가 지금 세수도 잘 거치고 그러면 좀 이제 지출을 좀 줄여서 이제 좀 그 정부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낮추자 뭐 이런 얘기들이 돼야 될 텐데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지금 더 쓰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특히 그렇죠. 예, 심지어 지금 트럼프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도지 뭐 이런 거 정부 효율부 같은 거 만들어서 뭐 2조 달러 줄이겠다 이런 예,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상반기 모습인데 상반기에 이전 바이든 상반기보다 지금 더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2조 달러 축소를 목표로 했지만 겨우 이제 사람 좀 잘라가지고 320억 달러 감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 심지어 머스크는 이제 사임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여기는 뭐 이제 뭐 감축을 한다, 뭐 줄인다 이런 얘기는 물 건너갔고 이제 그냥 대놓고 이제 돈 이제 많이 쓰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근데 이자 비용까지 내려고 뭐 국채 발행해야 된다니까. 뭐 그 계속 늘어날 수밖에 문제도 없겠죠. 그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은 뭐 돈 나가는 거 줄이는 게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것이 단순히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좀 전쟁 중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이제 미국의 과거랑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미국이 제일 부러운 거는 지금 기축통화 지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 니얼 퍼거스 같은 분은 이제 기축통화 지위 유지하는 핵심 기반은 요거 두 가지다. 압도적 군사력과 이제 뭐 기술적 우월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이게 즉 미국이 뭐 냉장고나 TV 이런 거 사느라 적자가 나도 지금 M7 같은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서만 살 수 있다라면은 기꺼이 이제 다들 이제 미국 거를 살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달러가 환수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이
요거를 미국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중국은 이거를 최대한 좀 뺏어오고 싶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누가 먼저 터미네이터 만드느냐를 경쟁하는 좀 약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패권 경쟁을 할 때 중국은 이제 일당 독재 국가니까 네. 야 이거 지금 요거 두 가지의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니까 뭐 부동산 대수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고통스러워도 좀 참아라 하면서 이제 반도체, 에너지, 로봇 같은데 신용 할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미국은 선거를 치르는 민주국가라서 중국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야 그건 뭐 누구 좋으라고 지금 전쟁하고 뭐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터미네이터 만든다고 막 뭐 어쩌고 막 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들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 지출을 막 늘리면서 경기 부양을 이제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GDP를 키우면 이제 부채 비율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경제는 이제 소비로 돌아가는 경제인데 예.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돈만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실업률 관리를 들어가는 거고, 또 웬만해선 또 임금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패권 경쟁 중에는 좀 고용 쪽 관리를 타이트하게 한다라고 보고, 민간 고용이 부진할 때는 정부가 이제 막 고용을 하고, 또 최근처럼 이제 민간 고용이 좀 좋을 때는 이제 정부 쪽에서 오히려 정리를 해서 버퍼를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제 지금 전쟁 중이니까 우리가 침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실업률 안 올라가도록 관리를 한 거다라면서 돈을 좀 무리하게 지금 더 되게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뭐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의 전쟁은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사지로 몰아넣고, 뭐 지도자들은 이제 뭐 별장이나 벙커에 숨어서 좀 장기적인 그런 소모전을 일삼았는데, 이제는 딱 보면은 이제 찾아내서 제거하는 서비스를 이제 미국이 선보이고 있고, 지금 이게 다 뭐 AI, 우주, 로봇 같은 데 분야의 어떤 그 투자의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 야 그래 부채가 들어도 좀 약간 달러에 대안은 없다 하면서 좀 기축통화가 이렇게 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로도 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지금 돈 많이 쓰는 이유가 중국이랑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좀 역사적 증거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공화당 시절에, 그러니까 레이건은 그 원래 작은 정부를 되게 지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냉전 중이다 보니까 이제 소련과의 체제 경쟁만큼은 이걸 민간에 맡길 수 없는 그런 과제여서 이제 고금리로 당시에 자산 가격 버블은 통제를 하고, 그리고 정부가 돈을 막 써가지고 경기 부양으로 승부를 봅니다. 보시면 이제 레이건 때 이제 요 정부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때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중간에 이제 플라자 비도에서 이제 일본이랑 서독 이제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이제 삥뜯기도 막 시전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소련이랑 싸우느라 돈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방국한테서도 이제 돈 걷고 했는데, 이게 지금의 모습과도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 부시로 가서는 이제 한번 이라크 전쟁도 한번 일으키고 해서 그 소련과의 체제 경쟁이랑 이라크와의 어떤 전쟁 같은 것들을 다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 냉전이 이제 끝났고 이제 딱 클린턴 시대쯤 되면은 그때 정말 러시아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러시아도 망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경제적 경쟁자였던 일본도 이제 막 거품 꺼지면서 막 망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야 냉전도 끝났으니까 정부는 돈 좀 쓰지 마라. 예. 해서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그 이후 보시면은 번 15년간 한번 줄었네요. 그렇죠. 거의 이때 비율을 한 15년 뒤 가서야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도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클린턴이라고 해서 뭐 돈 안 쓰고 싶었겠냐라는 거죠. 클린턴도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막 돈 막 이거저거 하고 싶은 거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 냉전도 아닌데 이제 뭐 정부는 돈 좀 쓰지 마라 뭐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경제도 좋아가지고 미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올라간데 일본은 지금 알아서 막 자멸하고, 게다가 당시 중국 보니까 지금의 인도만도 못한 약간 그런 수준에 있고 하니, 야 그러면 뭔가 이제 번접할 수 없는 원탑이 됐으니까 해보고 싶던 거 마음대로 하자, 그냥 예. 자유무역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뭐 이제 그때 저때 중국은 뭐 지금 인도보다도 못한 별 볼 일 없는 존재니까 마음껏 수출하라 그러고 성장은 민간에 맡기고, 뭐 그렇게 해서 성장을 민간에 맡긴 그런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죠. 보면 정부가 안 쓰는 대신에
민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성장을 민간에 맡기는 걸로 갔는데 그 결과 이 금융위기가 딱 이제 터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저거를 수습하기 위해 오바마 때 이게 정부 부채가 훅 늘어나 버렸는데 예. 그런데 오바마 정부 초기에는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해서 그래서 저거 금융기관들 막 수습하느라 돈 쏴주고 또 오바마 케어도 하고 하느라 이게 훅 늘어나니까 2011년부터는 그 뒤로는 오바마 재임 시기에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특히 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더 이상 지금 빚 늘리지 마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그 견제를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2011년에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막 난항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S&P가 급기야 이제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그런 일도 났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도 이런 뭐 어떤 전쟁, 체제 경쟁이 있는 시기가 아니면 예. 웬만해서 정부가 좀 돈 좀 쓰지 마라. 약간 이런 기조가 사회적으로 좀 깔려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뭐 오바마 때 하여튼 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기조가 좀 슬슬 이제 이렇게 바뀐 것도 한 큐에 딱 바뀐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변해 왔는데 그게 이제 클린턴 뭐 당시 이제 금융위기 오바마가 다 이런 거를 막 일단 자기네 집 불 끄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중국이 이제 너무 커져 버려서 예. 야 이제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제 뭐 진짜 확 이게 어떻게 따돌릴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당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그 TPP라는 걸 만들자.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시키고 그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요 국가들 얘네들이 중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중국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이렇게 배제를 시켜서 요런 TPP라는 어떤 그런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힐러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대선 그거로 꺼냈는데 네. 보면은 민주당 집회에서도 이게 TPP 반대하는 이런 티켓들을 갖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이미 중국 때문에 내 일자리 뺏기고 삥 뜯겼는데 이거를 뭐 한국이나 뭐 일본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옮겨봤자 뭐 하냐 좀 그래봤자 중국에서 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바뀌는 것뿐이지 우리가 지금 지금 일자리 뺏기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트럼프가 정확히 이 부분을 이제 약점으로 탁 이제 공략을 해서 예. 내가 대통령 되면 TPP 안 할 거다 그냥 이거 TPP 탈퇴할 거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니까 공화당이 당시에는 힐러리가 될 거다라는 그게 막 이렇게 꽤 우세했다가 저 부분을 뭐 너무 적의 강조했다. 관건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 부분을 건드려서 그러다 보니 민주당도 야 이게 TPP 아이디어는 안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중국한테 뺏긴 일자리와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저렇게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민주당도 이제 트럼프한테 패배를 하면서 되게 느끼게 된 거죠. 게다가 지금은 저는 요게 이제 지금의 어떤 미국 정신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 제이디 밴스가 가톨릭교거든요. 근데 이 제이디 밴스가 이제 오도 아모리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랑의 질서라고 해서 이 사랑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나머지 세계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가족이 잘 되려면은 우리 아빠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부터 챙기는 게 사랑의 순서다. 지금 다른 나라 저거 아니다. 이런 이게 오도 아모리스를 이제 그 설파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교황청에서도 이제 당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야씨 가톨릭은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 모르냐 막 하면서 이제 저거에 반박하는 그런 글도 내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벤스는 뭐 이런 얘기하고 미국 내에서는 그래 이거다 라면서 이제 여기에 되게 공감하는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미국 이기주의를 추진해주는 정치인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좀 뭐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보면은 이제 뭐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이 이제 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명목금리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예상치의 합산이고 이걸 이제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게 거의 근본이고 나머지는 약간 되게 부수적인 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하는 정부가 돈 쓰는 건 성장률이 막 마이너스 갈 때 막 이럴 때 이제 이거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돼 하면서 이제 그 마이너스를 좀 약간 올려주는 이런 때 이제 정부 지출을 많이 그러니까 아까 보면 오바마 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확 뛰듯이 그런 게 이제 그 정부 지출이 늘었을 때인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리는 이건 항상 플러스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인 상황을 재정을 동원해서 마이너스 1%로 막았다 한들 이게 오르지는 않아요. 네. 이게 마이너스를 좀 덜 마이너스로 만든다고 해서 이게 오르지는 않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성장을 한 2% 하고 있는데 지출을 막 더 써서 3%로 올려버리면 그러면 이게 바로 반응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그 자체가 이제 명목금의 상승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성장이 막 마이너스거나 아주 안 좋을 때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채권만한 자산이 없다라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예. 채권을 많이 찍어도 이게 다 소화가 돼요. 근데 이게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는 채권 말고도 주식이나 다른 매력적인 투자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이 이제 다른 자산과 수급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장도 나와서 안 그래도 주식이나 딴 것도 좋은데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해? 라면은 이게 막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수급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정부가 돈 푸는데 그럼 금리가 왜 오르냐 하면은 일단은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 그걸 면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뭐 그 속된 말로 뭐 터미네이터 만들기 경쟁 이거 하다 보니 지금 더 정부 지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더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명목금리가 지금 더 약간 오르는 올라가니까.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앞서 딱 계속 설명드린 대로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그 이제 과거에는 게리 실링의 얘기한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웬만해서 안 오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오는 시대라서 이게 오를 때 이것도 좀 같이 오르고 거기다가 수급마저도 지금 이제 옛날보다 녹록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 한 201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흔들리는 그런 지금 모양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를 다 건드리는 거예요. 즉 채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니까 채권 공급이 늘고 이게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지금 부채. 요거 안 좋아지니까 약간 리스크 프리미엄까지도 좀 올라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니까 또 약간 또 요것도 좀 건드리고 예. 정부 지출을 많이 할수록 거기다가 성장까지 플러스인데 더 플러스로 만들고 하니까 이 네 개를 다 건드리면서 이게 좀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저게 막 이제 올라버리는 이게 이제 과거와는 되게 다른 모습이다라는 저게 말씀하신 대로 과거랑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성장이 민간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면 정부는 굳이 그렇죠. 굳이 재정을 늘릴 필요 없잖아요.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오히려 그럴 때는 뭐 세금도 좀 늘리고 하면서 기존에 썼던 빚을 갚고 그러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맞으니까 성장이 있을 때 채권 수급도 뭐 공급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일은 잘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최근 미국의 그 뭐 오바마 바이든 때도 그렇고 트럼프도 더 그러는 것 같고 경기가 나쁘지 않고 뜨거운데 그런데 정부는 또 정부대로 돈을 많이 쓰니 네, 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죠? 그렇죠. 그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과 이제 한판 승부에서 쟤네 쓰러질 때까지 마치 레이건 때 이제 그 소련과의 경쟁 때문에 계속 경제가 좋은데도 막 계속 사실상 전쟁 중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수급 상황이군요. 전쟁 중인 상황이라고 해야 약간 이 역사를 딱 봤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 레이건 때 같은 그런 냉전 시대 때와 약간 유사한 뭐 좀 그런 상황이라서 즉 우리가 겪었던 지난 뭐 십수년은 이제 중국과 굳이 경쟁하지도 않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대에 저성장까지 있었던 뭐 그런 때랑은 지금 완전히 좀 이런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세상이 완전히 좀 그것도 좀 달라진 네. 것 같고 네. 또 그런 반대로 보면 그런 이유로 채권의 발행이 많아져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이 알아서 훼손이 돼야 되는데 또 성장은 또 성장대로 이 고금리에 미국이 이 고금리에 어떻게 또 그렇게 계속 뜨거울 수 있는지 그게 이상해요. 맞아요. 사실은 요 그래프가 사실 이게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게 총수요가 이쪽으로 간다라는 게 이게 이제 흔히 케인즈가 얘기하던 그래서 예. 정부가 지출을 막 그때 대공황 때 예. 벗어나기 위해 정부 지출 많이 해라라는 게 이제 요렇게 된다인데 근데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지출 많이 하면 국채가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면 민간 당연히 민간은 더 구축 효과가 나서 민간의 금리는 더 예. 오르고 그럼 그래. 민간의 소비와 투자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갔다 다시 백해서 그 효과가 없다라는 게 이제
약간 좀 케인지안을 반대하는 약간 그랬었죠. 그쪽의 그 시각이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민간에다 맡겼는데 저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챙겨보는 언더스탠딩이 이제 김태유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그 강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약간 그 래퍼 곡선 같은 예, 거.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쓸수록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이걸 더 쓰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라는 이제 가치 파괴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그렇죠. 예,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게 저도 보면은 이게 좀 우리가 요런 거 보면 이건 미국의 이제 M2는 그러니까 유동성은 이렇게 늘었는데 보면은 통화 유통 속도는 이렇게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맡겼더니 민간에게 맡기고 통화량도 늘리는데 이게 통화 유통 속도는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줄어드는 이게 사실은 금리 낮추고 하면은 소비와 투자도 막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그 효과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냥 막 빚내서 막 자산만 사고 막 뭐 이런 데로 쏠려버리면은 실물 경기로 안 가는 약간 그 지경으로 가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놓고 더 심하거든요. 보면은 뭐 이렇게 어쨌든 M2 이게 유동성은 늘리지만 통화 유통 속도는 지금 뭐 약간 이렇게 IMF 이후에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요 때가 이제 또 중국 덕분에 도 좋았던 시기. 요 때는 통화 유통 속도가 올라갔는데 그 뒤로 보시면은 거의 뭐 이제 그냥 쫙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DP하고 비교해서는 오히려 돈이 부족해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요게 M2가 늘어봤자 GDP가 안 늘면 요 예. 유통 속도가 쭉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바로 민간에 맡겼더니 야 이거 돈이 늘어나봤자 성장을 못 하더라. 그러면 이게 그래 뭐 자꾸 민간에다 이렇게 해봤더니 자꾸 막 부동산으로만 가고 뭐 어쩌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정부가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찍어서 쏘겠다. 약간 그런 기조가 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그냥 지금 이런 기조, 그러니까 좀 성장을 이제 민간에만 맡겨서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이제 답이 없다. 저성장 탈피 답이 없고 AI나 특히나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과의 체제 경쟁 같은 이런 사이즈는 이거 민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그래야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우리는 딱 대놓고 미국 중국처럼 뭐 그렇게 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밸류 체인이라도 따라가려면은 정부 주도로 이쪽으로 돈이 흐르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2000년대에 우리가 되게 발전을 많이 하고 일본도 좀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게 일본은 90년대에 이거 버블 붕괴 대응하느라 그때 일본에서는 케인지안식 처방을 해야 된다고 해서 토목 SOC 이런 데 막 돈 쓰고 그리고 이제 부실기관에 돈 싸주고 이런 거 하느라 돈을 거기다가 잠겨버렸는데 예. 우리는 IMF도 겪긴 했지만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막 방통신 ICT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정부 주도로 이쪽으로 막 투자를 많이 이끄니까 그때 그게 코스닥 버블로도 이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그게 약간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 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게 빠른 그런 국가가 되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스코나 뭐 이런 기업이 있는 건 미국처럼 그런 기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밸류체인에 적합한 어떤 생태계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키우는 거는 국가 주도로 좀 정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민간에만 맡긴다고 이런 게 잘 되지가 않는다. 게다가 지금 이 흐름은 결국은 AI, 로봇, 우주 이런 쪽으로 이제 쫙 이게 미국이랑 중국이 계속해서 돈을 쓸 건데 그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성장에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국가 주도로 이쪽으로 돈이 가도록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모든 나라들이 요즘은 이제 국가 주도로 하여튼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게 하여튼 트렌드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하셨던 채권 가격이나 자산 가격이나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패권 경쟁에서 이길 때까지는 어떤 침체가 안 오도록 정부가 계속 뭔가를 하니까 예. 금리가 떨어지려면 침체라는 게 와주는 게 와야 제일 되는데. 좋은 건데 이거를 되게 한쪽 쓰러질 때까지는 지금 뭔가 이렇게 계속 하는 끝도 없이 바친다. 물론 이게 끝은 있겠죠. 그러니까 레이건 때도 이제 계속 이러다가 결국은 소련이 무너졌듯이 이게 어떤 중간에 뭐 잠깐 쉬거나 하는 뭐는 있어도 이게 이렇게 호각세를 다투는 와중에는 이렇게 침체로 들어가지 않기 위한 어떤 그 정부 차원의 노력 그리고 혹은 공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또 이거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일본, 한국, 유럽 이런 데 지금 막 이번에 관세 매기고 막 뭐 투자해라 이런 거 막 이 짓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정부 주도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니까 그렇죠. 채권 발행이 많아지고 그래서 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야. 지금 좀 침체가 와버리면 쟤한테 졌다 약간 뭐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 전쟁 중에는 지금 우린 계속 강한 모습 이렇게 이거를 좀 그러니까 마치 시업장에는 약이라도 먹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듯이 지금은 막 약 먹어가고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체력도 되는 게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민간 부채랑 정부 부채가 막 다 같이 이렇게 늘고 하면은 좀 이건 문제인데 예. 장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민간 부채는 상당히 미국이 많이 낮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어쨌든 정부 지금 돈은 남았을 테니까 민간 너네는 좀 가만히 있어라라는 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좀 먹히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더라도 M7이나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 시장도 야 이거 되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저기 크레딧 쪽에 그런 스프레드들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들이 부도가 안 난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들은 부채가 적어요. 그렇죠. 매우 현금이 지금 많아. 매우 지금 안정적인 약간 예. 그런 상황인 거고 거기다가 조금 아직 몇 개의 카드가 남았다 싶은 게 지금 보시듯이 올해는 장기물 금리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은 예. 집값이 장기 금리랑 연동이 좀 된 편이라 미국의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신규 주택도 잘 안 팔리고 거래도 잘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담대를 이제 모기지를 받으려는 수요가 워낙 적어서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올해 이런저런 걸로 조금 낮아지면 그러면 내년쯤에는 이제 주택 쪽이 좀 좋아지면서 그게 또 이제 경기를 또 이렇게 침체까지는 안 가게 또 받치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여차하면 요 민간 쪽 버퍼를 활용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도 안 좋다면 이게 가다가 어느 순간 훅 떨어질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은 민간이 디레버리징을 해놨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더 돈 쓰기가 약간 버거워질 때는 이제 금리 조금 낮아지면서 민간 쪽이 이제 경기가 또 이제 올라오면서 예. 이 좀 침체로 들어가기 약간 힘든 그런 모습을 자꾸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좀 실업률도 갑자기 훅 튀는 게 아니라 좀 튈 것 같다 싶으면은 정부가 또 고용 많이 해주거나 해주고. 또 이렇게 해고되신 분들 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실업급여도 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코로나 때 해봤듯이 이렇게 좀 경기를 계속 뜨겁게 만드는 작업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코로나 때의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미국이면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은 패권도 유지해야 되고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뭐 그래서 하여튼 죽으면 우리 뒤로 물러나면 우린 죽어 무조건 계속 고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금리를 쓸 수도 있고 뭐 그래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무조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우리는 좀 사실 지난 정부는 최대한 그런 걸 좀 안 덜 하려고 했죠. 했던 예. 것 같고 그리고 그 안 하려고 한 것 중에 지난 정부에서 좀 국채금리도 좀 낮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예. 이제 언더스탠딩에 한 1년 전에 그 박종호 기자도 나와서 설명을 했듯이 기금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기금처럼 저축돼 있는 돈을 쓰는 거는 시중금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나는데 예. 지금은 기금도 이제 거의 많이 써버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 정책도 이번에 왜 이렇게 세게 나왔냐라면은 이게 주택도시기금 같은 것도 지금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소진할 만한 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각종 그런 정책 자금을 좀 닫는 것도 좀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돈을 쓰려면 이전에는 막 이렇게 기금 같은 거 쓰고 이런 거를 해서 금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썼는데 지금은 이런 수단이 지금 거의 없어요. 없어지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거나 국채를 많이 발행하거나 뭐 양자택일을 그런 해야 되는 거겠죠. 거예요. 예. 근데 이 상황에 지금 세금을 많이 거둘 수는 없다 보니까 약간 이 고민이 되게 느껴지는 게 그 와중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는 이 노력들을 지금 하는 것도 크레타가 엄청 무거워져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게 기금은 이 버퍼가 지금 이제 너무 이전에 지금 다 이제 없어져서 야, 그렇다고 또 국채 발행으로만 의존하는 것도 조금 고민되고 그러니까 좀 세금도 조금은 더 걷고 뭐 국채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발행 또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야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이거를 돈을 안 써버리면 이 AI 로봇 우주라는 이 밸류 체인에 우리가 뒤처지면 그렇죠. 일본이 그럴 수 뒤처졌더니 그 뒤로 되게 오래 헤맸듯이 이거 지금에서 뒤처지면은 더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없다. 그 위기 의식도 좀 같이 있는 거죠. 정부 지출이라는 게 줄이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늘리면 그렇기는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과거 미국 사례를 보면은 이제 하나가 쓰러졌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여유 생겼어요. 이제 여유 생겼을 때는 야 이제는 이제 그동안 힘 다 썼다. 이제 정부는 쉴 테니까 이제 민간 너네가 달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런 평화의 시기가 되면은 뭐 찾아 올 텐데 지금은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거의 전쟁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참고할 거는 요 오바마 뭐 클린턴 부시 때보다는 아버지 부시나 레이건 때 뭐 요 롯데가 더 참고해 볼 만한.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도 이런 적은 있다. 뭐 이 언급을 좀 서두에 좀 드린 겁니다. 네. 그럼 하나만 뒤에도 나올 것 같은데 중간 궁금해서 여쭤보면 금리는 정부 주도로 하여튼 경기 부양이 계속 일어나면 뭐 채권 발행도 많이 해야 되고 할 테니까 시중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 있어. 그건 알겠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건 정부가 지출을 많이 쓰건 돈이 풀리는 건데. 뭐 저는 이제 그 질문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시 근데 아파트가 지금 잘했지. 네, 지금 세종시 아파트가 돈이 풀리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는 세종시 아파트가 정고점을 저는 언젠가는 넘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거 언제 넘겠냐라는 이제 그거는 확신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를 사는 게 좀 주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뭐 너무 좋은 거라 이제 늘 달려간 거고. 근데 저는 요거 준비한 거 요거만 이제 설명드리자면 진짜 금리에 예민한 시장이거든요. 보면은 그게 보면은 옛날에 요 2000 그 고우 시기에 2.5에서부터 쭉 내렸더니 이 서울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들이 일단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했다가 경기가 좀 좋아서 금리 조금 올렸더니 바로 이렇게 약간 침체가 요 시기에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거래가 안 되거나 이렇게 좀 올라가던 게 툭 이렇게 떨어지거나 기준 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 올랐던 바로 요 시기에 근데 바로 코로나로 이렇게 내리니까 이제 쫙 이제 다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고 요거는 서울의 모습이고 반면 이제 비서울의 약간 거기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은 금리를 막 이렇게 낮출 때도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영향이 없었구나. 그런데 이제 0.5까지 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유동성이 간 건데 이게 저는 뭐랑 되게 유사하다고 보이냐면은 이 그 돈이 막 풀리던 요때 보면은 요 회색선은 M7 주가고 요거는 디아더스 그러니까 S&P 뭐 493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S&P 500에서 7개를 뺀 거죠. 네, 그렇죠. 7개를 뺀 거인 건데 보시면은 이 M7은 이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뭐 퍼가 이렇게 17배였다가 금리를 너무 낮추니까 야 이제 퍼 40배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왜냐면 금리가 뭐 거의 제로인데 그럼 퍼 40도 된 거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그게 아닌 애들은 뭐 금리를 내리거나 뭐 해도 지지부진하다가 코로나 때 제로 가서야 이제 한번 팍 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걸 같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는 이제 이 M7의 이제 퍼가 이제 거의 40배 가까이 가다가 금리가 높아지니까 얘들이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40배에서 25배로 조정받으니까 얘네가 이 매그니피센트 7이 이제 많이 올랐던 만큼 2022년에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덜 오른 만큼 덜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얘들이 이제 하도 실적으로 맞춰주고 뭐 기준금리도 조금은 내려주니까 이제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높아진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이제 분명히 더 높아지기는 했죠. 그거는 이제 걔들이 실적이 맞춰져서 그런 건데 근데 우리나라도 대체로 보면은 금리가 낮아지면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월세 수익률을 기준금리 따라서 빡빡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뭐 2%다 그러면 세전 월세 수익률 2% 그러니까 3%였던 게 2% 된다는 거는 거의 집값이 월세가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내리는 게 아니니까 집값이 빡 오르듯이 정말 그거를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인지도 높은 자산은 금리 낮췄을 때 제일 먼저 돈이 글로 가버리니까 얘들 자산 가격을 훅 올려버리고 나머지는 좀 이제 이게 먼저 충분히 올라가고 나야 이쪽으로 이제 돈이 가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게 더 오르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더 내려가줘야 또 일로 유동성이 한번 갈 텐데 이게 안 내려가주면은 여기서 이제 힘껏 반영한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기준금리 좀 올랐더니 이제 서울도 막 이렇게 막 많이 떨어진 거는 어찌 보면 월세 수익률을 기껏 한 1점 몇 프로에 맞춰놨는데 기준금리를 막 이렇게 3%까지 가니까 얘가 막 이제 더 이상 월세 수익률 1점 몇 프로 밸류를 유지하기가 버거운 자산이 되면서 약간 일종의 요 M7도 요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오듯이 예. 그 밸류 조정이 나온다 약간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잘 안 내려가면은 요게 밸류 자체가 그러면 물론 월세가 막 2배, 3배 오르면 당연히 이제 집값도 오를 텐데 월세는 별로 뭐 오르지는 않는다면 이게 금리가 오르면 좀 조정받는 쪽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내려가면 오르면 오히려 조정을 받을 거다. 네, 내려가면 뭐 또 그 내려가는 금리에 따라 이제 할 거냐는 이제 앞으로 정부 정책이 대출이며 뭐 이제 뭐 다른 뭐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건데 근데 지금은 한 가지 우리나라가 대체로 이제 옛날에는 다 이제 대출 금리가 코픽스 이렇게 변동금리에 연동이 돼서 기준금리만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트레스 DSR 도입된 이후에는 그 한도를 많이 받으려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5년마다 갱신되는 그 고정금리 가야 되는데 이 5년 고정금리는 또 5년 만기 은행채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 5년 만기 은행채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내려도 정부가 자꾸 돈 풀거나 이러면 요거는 또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금리는 마냥 내려가지 내려가지 않는다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제가 결국 그 금리를 보면 부동산 가격도 그렇다. 애매하다. 그거는 이제 다분히 매크로 차원의 설명이고 디테일은 또 다르게 뭐 흘러갈 수는 뭐 있는 거니까 네. 좀 뭐 요거 정도로 마지막으로 제가 어쨌든 서두에 던진 게 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금리가 지금 국채금리들이 올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4월 2일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리버레이션 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그때 관세를 너무 세게 이렇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센 관세가 나오니까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미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이 국채금리가 일제히 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성장 망했다. 약간 그렇게 생각. 네, 이렇게까지 관세를 올려버리면 이 수출로 먹고 산다라던데 이 성장 망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연내 1.75%, 뭐 내년 5월까지는 뭐 1.5%막 이렇게까지도 외사들이 콜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일주일짜리 금리니까 일주일짜리 금리를 우리가 2.5%로 가다가 3개월 뒤에 한 번 내린다 정도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거를 3년치를 연화산하면 한 2.27%쯤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확실한 일주일마다 이제 롤오버하는 금리고 나는 3년짜리 국채를 사는 거니까 대체로 그럼 여기서 한 프리미엄을 한 20-30bp 정도는 줍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국채 3년물 금리가 대략 요 정도의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세 때문에 망했다라면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1.75까지 내린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채 3년 금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 계산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이 이거 아니면 이거인 것 같은데라면은 국채 금리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성장 망해서 여기까지 내릴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더 내려가는 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쓱 보니까 타코라고 해서 트럼프가 그 정도로 관세 매기지는 않고 생각보다 말도 안 해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전망이 그렇죠. 올라간다. 미리 내려갔다가 이제 최종 금리가 2% 아니면 2.25%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이제 생각을 바꿨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새 정부가 이제 6월부터 들어서면서 국채로 돈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부가 돈 쓰면서 성장하겠다라고 이런 어떤 확장 재정 기조까지 보이니까 수급 부담 같은 것도 같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장 금리가 지금 오른 상황이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기 전보다 이렇게 지금 인하하고 나서 시장 금리는 더 오른 배경은 이런 정부가 돈을 써서 성장을 어떤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할수록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시장 금리는 이렇게 오를 수 있고 우리가 고정금리로 받는 그 그 고정금리의 근간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은 이런 시장 금리에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시중금리가 떨어지려면 경기는 좋고 정부 지출은 줄어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준금리가 거의 이제 2.5까지 왔으니까 네. 진짜 우리가 성장이 잘 나오면은 이쯤에서 그러면 금리를 더 낮추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꾸 1.75니 1.5니 이런 말도 나왔던 이유는 뭔가 성장이 망했다 약간 그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잘은 안 나오잖아요. 네,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 잘 나온다라고 이게 바뀌는 순간은 또 그럼 금리에 대한 전망은 또 위로 달라지니까. 위로 열리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아래로 근데 더 가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될 것 모르겠네. 같으세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아. 느낌, 생각, 전망일 수 있어서 네, 그렇죠. 뭐 지표 나오는 거 봐야 되니까 뭐 파월도 지표 나오는 거 봐야 알지 내가 웃지 않니 이렇게 답을 하듯이 네. 그렇긴 그런데 그냥 그게- 막연한 느낌으로 한 2년 후나 3년 후에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대로일까요? 그냥 그냥 뭐 저는 매삭기? 당장은 뭐 많이들 예상한 것처럼 한 2% 정도까지로는 내릴 것 같고 그런데 그 정도 내리고 또 정부도 지출을 막 이렇게 계속 하고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밸류체인도 이렇게 잘 살리고 하면 굳이 거기서 더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 전망을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금리 조금 여기서 좀 더 낮추고 정부가 지출을 막 이제 한마디로 하면- 지금은 민간 너넨 좀 가만히 있어. 정부인 내가 쓸게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 잡고 지금 예. 가면 예. 우리나라가요, 미국이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경우, 그러니까 이건 예.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를 예. 뭐 정부가 하는데 뭐 되겠어 약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약간 그 돈 낭비 성장은 못 시키고 정말 금리만 올리는 짓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과거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부 주도로 뭔가 이렇게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가면은 그걸로 이제 잠재 성장률을 좀 올렸던 좀 그런 경험도 있고 그게 하니까 언제쯤이었어요? 정부가 돈 써서 우리나라 성장을 좀 그거야 뭐 안 썼으면 성장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야 뭐 정부가 올렸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잠재 성장률이건 실질이건 계속 우리는 네. 내려오기만 해서 언제 정부가 뭘 해서 살린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이건 이제 경제학자 보시는 분들마다 또 의견 다를 텐데 대체로는 한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IMF 전까지는 대체로 정부가 주도해서 그건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했었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이제 ICT나 이런 쪽 투자 같은 거는 뭐 예, 주도로 예. 갔는데 약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살짝 이제 민간으로 좀 이제 한 열 돌린 그래서 가계부채도 이제 확 늘어나기 시작한 게 한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 이제 가계부채가 여기서 이 보시는 것처럼 보자 여기 요 장표처럼 이게 정부 부채고 이게 가계 부채 비율인데 보면 옛날에는 한 요 정도 차이 났었는데 이게 갈수록 지금 격차가 더 한마디로 정부보다는 가계가 더 많이 쓰라는 쪽으로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올리겠다 지금 방향성을 좀 요렇게 잡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도 이제 지금 이게 건전하지가 않고 그렇긴 하죠. 예. 예. 가계 그렇긴 부채는 좀 한데. 줄이고 예, 근데 정부 부채는 좀 느리고 성장하려니 둘 다 줄이는 건 이거는 뭐 망하자는 얘기라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동안 이거는 어찌 보면 김태우 교수님 표현대로 가치 파괴 수준에 온 이거는 좀 이제 거두고 가계 부채를 더 늘릴 수는 없다. 예, 이제 그런데 성장은 해야겠으니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기조로 자연스럽게 왔다 이렇게 좀 그러면 생각이 됩니다. 금리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걸로 기대가 또 되는데 지금보다 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시중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갈 거야. 그게 왜냐하면 그런 예상이신 국채 거죠? 발행량 때문에 국채 발행량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채권 시장은 항상 한 1년 뒤 기준금리가 어디 갈까 정도는 선반영하거든요. 예. 그게 지금 만약에 2.0이 터미널 레이시다라면은 그럼 이제 시장금리는 여기서는 더 더 안 잘 못 내려갈 내려간 거예요. 예. 많이는 안 내려갈 걸로. 그렇죠. 보구나. 앞으로도 더 내려간다는 가정이 있어야 이 채권 매니저들이 계속 사거든요. 계속 사고 사다가 물려도 버티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 정도가 터미널 레이트다라고 하는 순간은 지금 이게 안 버티고 던지기도 하고 트레이딩의 구간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보다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거다라는 그런 게 나와줘야 시장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건데 지금 그게 상반기에 한번 거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 상황.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그 값이 1점대가 아니라 2% 정도로 지금 올라왔다. 멈출 거다. 예. 그 이유는
지금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변동해서 경기를 살리는 그 프레임워크에서 지금은 약간 정부 주도로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관세도 생각보다는 저렇게까지 때리면 진짜 1%까지 가야겠는데 했던 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우리나라는 뭐 최악은 면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기대도 좀 같이 와서요. 네. 그래서 큰일이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채권을 물론 이제 장기 채사라 막 이런 말씀을 예전부터 되게 하신 분들도 네, 있지만 네. 이제 채권은 금리가 내려올 만큼 내려온 쪽이 아니겠는가? 그 뭔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침체가 오면서 빵 내려가는 그 그림이 중국과의 지금 이런 체제 경쟁을 하는데 지금 힘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네, 그러다 보니 침체로 가면서 금리가 빵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그림이 당분간 아닐 것 같다. 약간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에 대한 약간의 자성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네. 경기가 나빠? 그럼 중앙은행 금리를 내리고. 음. 그럼 좋아져. 약간 인플레이션이 나. 그럼 너무 과열이네? 그럼 금리 또 올리고. 중앙은행 그 왔다 갔다 온도를 조절하는. 그에 대한 자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낮아지는 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게 경기가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도 경기가 좋으니까 뭐 서울부동산 이거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대체로 그거보단 반대로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를 내린다. 이게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어느 정도 부자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있고 요 수요는 그래서 경기가 나빠도 훼손이 잘 안 되는데 게다가 금리가 게다가 금리 낮아지면 이거는 오히려 땡큐라는 거예요. 그거는 늘 그랬잖아요. 경기가 나쁘면 금리 내려가니까 부동산은 오르고. 그건 좋은 자산들은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좋으니까 오르고. 그래서 계속 올랐잖아요. 좋으니까 오른다는 이게 좋아도 금리가 안 오르면은 금리가 안 오른 덕분에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저금리가 엄청 지속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2022년에 우리가 겪은 건 금리 올랐더니 이거 막 지금 뭐 M7이건 서울부동산이건 막 떨어지더라. 이거는 우리가 금리가 이게 탁 튀어주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좀 경험을 하게 된 거고 경기가 좋을 때 그에 상응하게 금리가 안 오르는 좀 그런 시기이기도 했죠 그때는. 그리고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게리 실링의 디플레이션 뭐 그런 시기여서 인플레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채권 금리가 또 그런 식으로 인플레 신경 안 쓰고 되게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게리 실링이 지적했던 그런 것들이 다 반대로 간 상황이라 이제는 항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금리에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서 그 팀장님은 시중 금리를 보려면 중앙은행을 보지 말고 이제 정부를 봐라. 사실 그런 기사들 요새 많이 나오죠. 그런 느낌이네요. 뭐 재정 우위, 뭐 재정 뭐 종속 이런 표현들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파워를 볼 게 아니라 뭐 베센트와 트럼프를 봐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다 이런 데서 지금 시장 금리를 정부가 이렇게 만드는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 거고 파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준의 프레임워크는 인플레가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게 일단 연준의 그거다 보니까 그러면 연준은 그렇게 하는 거고 정부가 과연 지금 얼마나 쓰고 얼마나 지금 과열을 시킬 거냐 아니면 좀 쉬어갈 거냐 요게 이제 시장 금리를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할 거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미국이 뭐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 툭 떨어졌는데 고용지표 얼마든지 안 좋게도 할 수는 있거든요. 막 이렇게 좀 덜 신경 쓰고 정부가 막 계속 자르고 이러면은 그러면 야 고용 나쁘네 하면서 또 이제 야 이 침체 오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막 금리 막 떨어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지금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당분간.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기나 우리나라 금리나 그게 미국과 동조화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걸로 보세요? 어느 정도는 좀 그렇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냥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이란 게 결국은 우리나라랑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 차가 한 1%포인트 차이로 좁혀질 거다라는 가정을 좀 깔고 있거든요. 이게 선도 환율이나 뭐 이런 거로 보면은 그러니까 좀 미국이 그러니까 한 1%포인트로 좁혀질 때까지는 그런 정책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쓸 거라는 기대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도 막 많이 빠르게 안 내리지는 내린다? 못한다. 예. 여전히 지금 그 기준금리 차이가 2% 포인트나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대체로 그 전망에 대해서는 그런 상 금리에서 우리나라 경기가 잘 버텨주면 뭐 와인 아신데 네네.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뭐 건설 투자가 많아, 설비 투자가 많아, 그렇다고 내수 소비가 좋아, 뭐 그렇다 뭐 수출이 잘 될 거야, 뭐 예. 이제 그런 거에서 야,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뭐 맘대로 관세도 늘리고 하니까 뭐 전 예. 세계 경제를 자기 맘대로 조정하니까 미국은 미국인데. 우리가 과연 그 동조화하면서 같이 경기가 좋을래야 좋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워낙 지금 인플레가 없는 시대에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저 인플레는 2022년에 금리 높여가지고 막 이제 우리 무섭게 했던 존재 이 정도의 잔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조업체들은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렇겠죠. 가격이 투자 계속 그렇죠. 내가 앞으로 내가 만든 물건이 올라간다면 지금 투자해야죠. 네, 계속 투자하고 그렇겠죠? 만들고. 예. 그러니까 이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그거는 우리 금리에는 좀 높이는 작용은 할지언정 제조업체들 투자에는 굉장히 좋은 거란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인플레가 없던 사회에는 뭐 만들어도 뭐 가격도 안 오르고 하는데 내가 뭐하러 투자해? 약간 그런 안 좋은 작용을 하는데. 인플레의 좋은 순작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조업체들한테 좋은 게 있다. 네, 그것도 지금까지는 뭐 네. 금리 계속 많이 내려갈 거야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예상보다 안 그럴 거다. 한 0.5% 포인트 정도는 좀 높여 잡아야 될 것 같다. 대충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최종 금리가 얼마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보다 한 0.5 정도는 높여 잡는 게 좋을 걸. 생각보다 덜 내려갈 거다. 뭐 그런 워낙에 뭐 이제 금리 인하가 관건이다 막 뭐 이런 식의 뭐 이제 그러네. 보도들이 참 많은데 아. 이게 채권 시장에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지금 다 반영이 돼 돼 있고 있다. 그거보다도 더하게 내려가는 수준의 전망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이게 알겠습니다. 된다라는 거죠. 예.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산 가격이 자산 가격 뭐 비슷하게 저는 그래서 근데 약간 매우 금리에 디펜던트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요 장표로 요거만 하나 보여드리자면 요게 유럽의 그 위로 올라갈수록 주식이 상대 가치가 좋은 거고 아래로 갈수록 채권이 상대 가치가 더 좋은 거거든요. 예. 보면 유럽은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좋다는 건 이게 디플레이션 시대, 디플레 때는 채권이 최고고 주식은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한테는 쥐약이라 안 좋았는데 보시면 지금 유럽이 이제 인플레로 이렇게 가면서 주식이 이제 채권을 지금 이기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 가격은 뭐가 좋냐면 인플레의 가격 전가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주식이든 회사든 뭐 혹은 뭔가 그런 자산 뭐 부동산이어도 뭐 그 이렇게 임대료로 전가가 돼 월세가 전가가 되는 원세 올리는 거로 전가가 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인플레의 금리가 높아도 좋은 자산인 거고 뭐 그런 전가력이 없는 자산은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좀 오르기가 힘든 자산 약간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은 이제 딱 후자와 같은 자산이고 일부 좀 이 밸류 체인을 잘 탄 주식들은 요 전자와 같은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조건 이제 채권 그리고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띈 부동산 뭐 그런 게 투자하기 최고의 거였다면 이제는 약간 그 반대편에 있는 자산들이 수혜를 입는 시기일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흐름을 오늘 보여주신 것 같네요. 뭐가 어떨 것 같아요? 달라지고 있다. 아니 저는 뭐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정부 주도의 성장 구도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 저도 진짜 확실히 파월 뭔 얘기 했는지가 훨씬 관심이 덜 가더라고요. 물론 금리를 잘 안 올려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부가 진짜 다 주도하는 시대가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 네. 또 라이프자산 배문성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